이은지의 영화 읽기 2번 티처스 라운지를 읽으려고 하는데요. 음, 독일 출신의 일컷 카탁 감독의 영화입니다. 아래 포스터를 보면 주인공인 카를라를 시선에 초점이 맞춰 있고 배 교무실 안에 선생님들이 어떤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살벌한 느낌이 나는데 영화 티처스 라운지의 장르는 드라마라고 공식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포스터처럼 이 영화의 줄거리 소개가 드라마 장르와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범죄 수사물에 가까운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모든 확신에는 증거가 필요하다. 도난 사건이 빈번한 학교에 새로 부임한 신임교사 카를라. 자기가 가르치는 이민자 아이가 범인으로 몰려 문제가 생기고 그 와중에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게 되면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자 노트북 카메라를 켜둔 채 지갑을 옷에 두고 수업에 들어간다. 예상대로 지갑에 돈이 사라지고 카메라에는 돈을 가져간 사람의 블라우스가 찍혀 있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일들은 오히려 카를라가 숨쉴 수 없을 정도의 더 큰 시련으로 조여오기 시작하는데 지키느냐 무너지느냐 선택해야 한다. 교무실 엿보는 것 이상의 의미 티처스 라운지 학교 스릴러 기대 상승 오승연 엑스포츠 뉴스 이런 기사의 제목처럼 이 영화에서 학교라는 장소가 풍기는 분위기는 드라마가 펼쳐지는 일상적 공간에 스릴러가 펼쳐지는 위기의 순간으로 비춰지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드라마라고 하기에는 드라마라는 이름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보였어요. 스릴러의 분위기가 더 압도적이어서 티처스 라운지 감독일 것 같아. 은 심리교사가 교내 연쇄 도난 사건을 직접 해결하려다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와 엮이며 겪는 시련을 그린 학교 스릴러 영화다. 티처스 라운지는 학교란 공간 안에서 선생님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관계들과 사건들을 긴장감 넘치게 담아내어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영화를 연출한 일컷 카탁 감독은 영화는 단순히 교무실을 엿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근본적 원인이 아닌 할 일만을 내세우는 사회를 빗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자기만의 합리에 기대어 저마다의 큰 소리를 내는 현 시대의 학교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오승연 기자의 말처럼 자기만의 합리에 기대어 저마다의 큰 소리를 내는 현 시대의 증상은 학교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서 근대화 교육 제도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삶의 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커 카탁 감독의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할 일만을 내세우는 사회의 일상을 재현하는 수준으로는 단순히 교무실을 엿보는 것에 큰 의미가 없어졌으며 이러한 사회적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영화 티처스 라운지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벌써 결론을 낸 것처럼 읽었는데 벌써 영화에 대한 분석을 마친 것처럼 결론부터 지은 이유는 지난해 한국에서도 한 젊은 교사가 안타깝게도 2000년대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교수의 자살 사건을 시발점으로 교권 추락의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면서 근대화의 교육제도에 닥친 지금은 저희가 받고 있는 교육제도에 닥친 위기의 심각성이 일각에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어, 이와 관련해서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에서 학생 보기 무서워 한순간에 선생님은 아동학대범이 됐다라는 최민지 기자의 기사에 관해서 토론을 했었는데 이 교수의 뉴스위키 11-2번에서 녹화 영상을 올렸고 어, 이렇게 영화가 현실을 앞당겨서 반영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영화보다 어쩌면 현실이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필자는 근대화 교육제도에 닥친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토론 검토한 후에 어,
영화가 보여주는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영화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커 카탁 감독은 교권 추락의 문제를 포함하여 교육제도 측면에서 작금의 독일 사회에 닥친 근본적인 위기의 단면을 학교라는 일상적 공간의 끊임없는 스릴러화를 통해 드러냈고, 독일과 비슷한 사회적 현상을 경험한 한국에서 다수의 기자들이 소통의 단절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감독의 연출 의도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한국의 기자분들의 기사인데요. 김형욱, 몰래카메라에서 시작된 교육 선진국 독일의 현실. 오마이뉴스 김형욱 기자의 기사인데, 주지했듯 이 영화는 곳곳에서 급격히 흔들리고 또 추락하는 교권 문제를 되짚어보게 한다. 학생들은 카를라를 무시하기에 이르고 학부모들은 카를라를 뒤흔들려 한다. 교내 언론은 가짜 뉴스로 카를라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다. 하지만 교권 추락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전부는 아니다. 교권 추락을 포함한 학교에 산적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고 그 근간에는 그 소통 부재와 단절이 있을 것이다. 카를라와 학생들, 학부모들, 교내 언론, 동료 선생님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삐거덕거린다. 서로 섣부른 추측을 남발한 후 사실인 양 퍼뜨리며 정작 당사자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하려 하지 않는다. 발화점이라고 할 만한 카를라 홀로 빠르게 정신을 차린 뒤 고군분투해보지만 여의치 않다. 연합뉴스의 오보람 기자는 악인 없이도 겹겹이 쌓이는 비극, 영화 티처스 라운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는데, 영화는 속도감 넘치는 전개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스토리 덕분에 스릴러 못지않은 서스펜스를 자아낸다. 선생님을 무시하는 버릇없는 학생과 학교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듯한 학부모라는 설정으로 인해 교권 추락 문제도 잠시 짚어보게 된다. 하지만 티처스 라운지는 단순히 교권에 관한 이야기하는 작품은 아니다. 그보다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학교에서 소통과 신뢰가 부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 집중한다. 갈수록 단절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은 옅어지는 우리 사회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오마이뉴스의 원종빈 기자는 학교 안 도난 사건, 카메라에 찍힌 장면이 가져온 파문이라는 기사를 썼고, 티처스 라운지와 괴물의 가장 큰 공통점은 교권 이슈를 불쏘시개로 쓴다는 점이다. 두 작품은 교권 이슈를 활용해 더 시급한 문제를 지적한다. 소통의 단절이다. 반면에 티처스 라운지는 소통이 단절된 상황 속에 관객을 던져놓는다. 핵심은 모두들 눈을 가린 채로 코끼리를 만지기 바쁘다는 것. 모든 주인공은 각자의 사실만 믿는다. 카를라는 블라우스의 문양에만 꽂혀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카를라의 인터뷰 중 입맛에 맞는 대목만 기사화한다. 학부모들은 카를라의 변명을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 갈등의 시발점인 카를라가 뒤늦게 진실을 찾으려 고군분투하나 여의치 않다. 결국 티처스 라운지는 철저히 학교 내의 이야기만 다루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회 전체를 다룬다.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관용의 부재, 그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견과 선입견의 존재. 이들이 교권 자체의 하락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 학교는 이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말에 정확히 부합하는 작품인 셈이다. 이렇게 김영욱, 오보람, 원종빈 기자는 교권 추락의 문제처럼 학교 내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소통 부재와 단절로 인해 서로에 대한 믿음은 옅어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학교라는 경계의 내외, 우리 사회 전체에 존재한다는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며 문제의식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남지우 기자는 기사의 제목처럼 티처스 라운지, 도벽 충만한 학교에서 벌어지는 심리 술래잡기를 하게 된 총체적인 갈등의 진짜 원인을 찾아 반조 음악이 세차게 내리치는 학교라는 숲으로 걸어 들어간 결과를 보고합니다. 티처스 라운지는 독일의 다문화주의와 사회 갈등의 인과를 뒤섞어 생각하는 반이민 세력의 혼동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영화다. 그리고 갈등의 진짜 원인을 찾아 단조 음악이 세차게 내리치는 학교라는 숲으로 걸어 들어간다. 곳엔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면서도 권한을 앞세워 아이들의 선택권을 장악하려는 어른들이 있고, 독일에서는 특히 더 무시무시한 개념인 유전을 운운하며 부모의 부도덕을 이유로 자녀를 비난하는 아이들도 있다. 학교 구성원들은 일정량의 위선만큼이나 위약을 품고 있다.
터키계 독일 감독 일커 카타크는 올고든 교사 카를라가 범인 없는 도난 사건에 대응하며 어떻게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지를 99분의 흥미로운 심리 드라마로 풀어냈다. 거짓을 밝히는 것보다 공통의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 큰 회의를 품고 그들의 행동을 전방위로 제약하는 구조로 짜여진 학교와 사회는 결국 붕괴한다. 그러나 저는 그래서 갈등의 진짜 원인을 찾아 들어간 결과를 보고한다고 말했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 보고서에는 원인을 콕 집어서 지목할 수는 없는 범인 없는 도난 사건이었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결과적인 내용이었는데, 어, 근본적인 문제가 왜 그렇게 원인을 찾을 수 없었냐 했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사회 전체에 있는 것이 아닌지 질문하는 등 문제의식을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앞서 살펴본 바처럼 문제의식이 굉장히 확장되기 시작한 사회적 변화가 있었고, 실제로 있었고, 이렇게 문제에 대한 의식이 확장되었는데, 독일의 다문화주의와 사회 갈등이 인과를 뒤섞어 생각하는 반이민 세력이나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면서도 권한을 앞세워 아이들의 선택권을 장악하려는 어른들 등 이런 특정한 대상을 원인으로 지목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인식이 됐다는 거죠. 게다가 문제의 원인을 우리 사회 자체라고 확언한다면,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또 문제의 원인이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아직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공동체를 대신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냥 이 사회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면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새로운 공통의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런 변화가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데올로기적인 신념의 희생양을 늘리는 이분법적 근대사회 시스템에 충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는 아니고 너는 맞다. 이런 식으로 맞다, 틀리다로는 사람을 진실을 판단하지 않겠다. 그런 사회에서 늘어나는 희생양을 더 늘릴 수 없다. 이런 의식이 점점 확장되어 있다는 건데, 이렇게 진실과 거짓이 확실하게 이분 가능하다고 믿었던 근대 학교와 사회 공동체는 그들이 믿는 진실을 중심으로 특정한 거짓을 밝히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특정한 거짓을 밝히는 게 허락된다는 거는 특정한 진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러한 근대 시스템의 이분법적 논리에 따라 특정한 거짓을 제거하면 곧 확실한 진실만 남는다고 그렇게 믿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의 21 남지우 기자는 새로운 시대의 공통의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 큰 회의를 품고 그들의 행동을 전방위로 제약하는 구조로 짜여진 학교와 사회는 결국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이 올고든 교사 카를라가 범인 없는 도난 사건에 대응하며 어떻게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원인임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렇게 남지우 기자는 결국 이런 지금 시대 학교와 사회가 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사실이, 그런 그런 사회적 현상 때문에, 이 교사 카를라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도의 그런 큰 문제가, 그런, 그런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범인 없는 도난 사건처럼 범인이 없는데 어떻게 찾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이제 굉장히 거대한, 어, 미로에 갇힌 것처럼 징퇴양난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근대시대의 학교와 사회는 결국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타- 탈근대 시대의 도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근대 시대를
벗어난 경험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의식이 이미 확장되고 있지만 아직 사실 살근대 시대라는 게 우리한테 온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다거나 어디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거나 그런 시점이 아니긴 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우리 근대 시대에서 가르쳐 왔던 근대화 교육이 결국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 것 같은 이 시점에서 아직 우리가 근대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의문은 확실히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필자는 이런 탈근대 시대의 도래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근대 시대에서 탈근대 시대로의 시대적 전환기로 인해 범위 넘는 도난 사건처럼 다시 말하면 근대 시대에서 탈근대 시대로의 시대적 전환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범위 넘는 도난 사건처럼 진퇴양난의 문제에 직면한 위기의 상황을 난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사태나 문제가 아니라 난경이라고까지 굳이 언어를 바꿔 설명하는 이유는 어, 문제가 근대 사회 전체에 걸쳐 있다는 확장된 의식의 영향으로 이미 가장 앞에 와 있지만 탈근대 시대의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갈 앞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이 겪는 혹은 특정한 공동체가 겪는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전체에 걸쳐 있는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통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특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서 어 그런 문제라서 이 상황을 가리킬 수 있는 언어를 하나 찾아낸 게 난경이라는 단어였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난경이란 단어를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에서 제가 배웠고 저는 그 난경을 이렇게 문제가 근대 사회 전체에 걸쳐 있다는 의식으로 확장이 되었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단지 특정한 어떤 범위에 걸쳐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의식까지 와서 이미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앞에까지 와 있는 것 같은데 이 탈근대 시대의 시스템 그러니까 그 앞에 뭔가 지금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줄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또 없으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붕괴되고 있는 근대 시대의 이분법적인 범인수색 시스템 이런 문제로 이미 그게 별로 안 좋다는 걸 알았는데 다시 그 길로 되돌아가서 변화를 모르는 척하는 건 암울한 현실에 안주하는 자기 모순의 행위가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난처한 경지, 난경의 상황은 문제가 개인의 차원에 제한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 전환기로 인한 난경으로 혼란스러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공통의 진실 앞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매뉴얼은 아직 없지만 그런 매뉴얼이 없어도 내가 가진 나 자신만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난경의 탈출구를 찾아 나설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사람이 이 영화의 올고든 교사 카를라가 보여주는데요. 혼란 속에서 자신만의 올고듬으로 의미 있는 교육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근대화 교육에서 그 틈새로 찾아내는 그 가능성이 뭔지 그 카를라와가 보여주는 그 서사와 관련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마친 후에 다시 얘기하려고 합니다. 난경에 직면한 21세기 학교의 징후는 최민지 기자의 훌륭한 교사, 민주적 학교, 그러나 지옥이 된 교실이라는 기사 제목처럼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인 것은 티처스 라운지 속 2020년대 학교가 무척 민주적이라는 점이다.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생의 참여가 보장되고 학내 언론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누린다.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다. 각종 차별이나 폭력에 대한 사회의 감각도 죽은 시인의 사회의 배경인 1950년대와 비교할 수 없이 예민해졌다.
티처스 라운지가 보여주는 폭력과 억압은 은밀하고 절차적으로 정당하다.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를 타고 교내에 퍼진다. 학부모의 열성적인 개입은 카를라를 문자 전화지옥에 가둔다. 누구 하나 특별히 악하거나 불합리한 주장을 펼치는 것도 아니다. 카를라는 좋은 선생님이며 오스카도 좋은 학생이다. 그렇지만 좋은 의도가 충돌하는 순간 학교는 지옥이 된다. 근대 자아의 독립적 정체성을 전제하는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근대화 교육이라는 게 너라는 사람과 나라는 사람이 가진 이 독립적인 정체성을 양성하는 교육이었죠. 그래서 근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제 사회에 독립적인 성인으로 나가서 그 일부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동등한 성인으로서 이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그 평등을 주장하는 이 이념 안에서 성장한 성인들이 살아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각종 차별이나 폭력에 대한 사회의 감각이 1950년대와 비교할 수 없이 예민해진 덕분에 2020년대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이 아주 민주적으로 교육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타고 교내에 퍼지는 가짜뉴스 문제도 참 심각한데, 이 교사를 문자 전화지옥에 가둔 학부모의 열성적인 개입처럼 은밀하고 절차적으로 정당하기까지 한 새로운 형식의 폭력과 억압이 등장한 것도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밀하고 절차적으로 정당하기까지 하니 이제 어떤 기사에서 또 선생이 할 수 있는 게 부탁밖에 없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누구 하나 특별히 악하거나 불합리한 주장을 펼치는 것도 아니라서 좋은 의도를 존중하고 나쁜 의도를 처벌할 수도 없는 이러한 안경은 이분법적 보상과 처벌 시스템이 근간을 두고 있는 근대 시대의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완전 무결함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라 함은 절대 깨지지 않는 이 신념과 관념이 우리는 항상 나아간다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런 완전 무결함을 깨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한 문제의식과 시대인식을 기반으로 영화 티처스 라운지가 보여주는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학교라는 공간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출적 측면에 유리함이 있습니다. 학교라는 하나의 실험실을 설정함으로써 기존 시스템의 붕괴와 같은 이런 근대 사회 교육 제도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소통과 단절의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주제를 어렵고 복잡하고 이 거대한 서사를 제한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작은 서사로 범위를 좁혀서 설명해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한데, 어, 머리가 되게 전략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약 4대 3의 비율의 좁은 화면을 활용하는 이유도 화면이 주는 이 폐쇄적인 느낌을 통해서 티처스 라운지라는 하나의 서사부터 우선적으로 완성시키는데, 이 실험을 완성시키는데 관객을 몰입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영화 후반부 거의 끝부분에서 사람이 없는 학교 곳곳을 보여주는 장면들은 실험을 마치고 결과를 최종 발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험의 흔적들을 검토해보는 실험 종료의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 긴장을 잠깐은 풀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영화 티처스 라운지에서 카메라의 시선이 따라가는 사람은 카를라 한 명입니다. 주인공은 카를라죠. 카를라가 있는 곳에 카메라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점에서 이 실험 서사의 주인공이 카를라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주인공이 신임교사 카를라의 상대 역은 행정실 교직원 쿤 선생으로 보이고, 그리고 긴장감이 흐르는 서사 대결에서 왜 주인공은 카를라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객들의 심리전을 계속 하게 되죠. 이 실험 서사 또는
서사 대결의 최종 결과 보고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건장한 경찰 두 명이 나오는데 그 두 명이 어깨 위로 의자채로 떠받쳐지는 오스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평범하게 의자 위에 앉아 있을 뿐인 오스카를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카메라가 오스카를 비추는 왜 그렇게 비추는지 이 실험의 핵심으로처럼 비춰지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내는 게 지금까지 이 영화를 분석하면서 다가가려고 했던 종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고듬의 두 가지 정의를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삼았는데 어, 앞에서 언급만 하고 넘어갔던 이 올고든 교사 카를라의 자신만의 올고듬은 수업 도중에 기물을 파손하고 도망가는 등 사실 오스카가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도 그런 어쨌든 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오스카한테 정학 처분을 내렸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과 동료 교사들이 교내 무관용의 원칙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내에서 처리하는 방식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데요. 이때 그런 원칙에 따라서 동의하는 그런 올곧게 감시하는, 정말 감시하듯이 기계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태도와 전혀 다른 의미의 올고듬입니다. 원칙에 따라 감시하는 이 기계적인 올고듬은 증거가 있음에도 상대의 눈치를 보듯이 조심스럽게 의심을 비추는 카를라한테 단호한 축객력을 내리면서 격정적으로 화를 내는 굉장히 두 사람의 태도가 비교되는 장면이었는데 행정교직원 쿤의 자기보호적인 반응과 인과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쿤은 자신을 보호하는 굉장히 그 약한 생물이 내가 나를 방어해야 되는 무기를 내세우는 것처럼 세게 반응을 하는데요. 근데 그런 반응하고 이제 이런 그 앞에서 무관용의 원칙처럼 원칙에 따라서 동의하는 그 원칙에 별로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기계적인 올고듬은 인과적인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기는 했지만은, 튀르키예 출신 이민자 가정의 자녀 알리가 처음에 나오는데, 그때 영화 초반부에 나오는데, 경찰의 수사를 받듯이 교실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엄격한 분위기에서 도둑으로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잘못의 유무를 밝히는 데만 초점을 두고 학교에서 조사를 하는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잘못을 처벌하는 무자비한 이런 절차를 오랜 교직원 생활을 했을 뿐이 꿰지고 그런 사실을 꿰뚫어보지 못할 리가 없죠. 아, 내가 여기서 그 카를라가 말하는 거에 동의를 해버리면 카를라가 그런 의심에 내가 잘못했다 인정을 해버리면 내가 여기서 잘릴 수도 있는 그런 꼬투리가 되기 때문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일자리가 위험해지는 수도 있는 거니까. 손해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든 잘못 자체를 전부로 그런 게 어떻게든 잘못 자체를 전부로 만들도록 압박하는 직장 내 규칙에 이 잔인할 정도로 극단적인 이분법 때문에 그렇게 쿤이 행동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분법 때문에 영상에 찍힌 아주 눈에 띄는 노란색 별무늬의 독특한 블라우스를 입었는데도 그러니까 두 명 이상이 그런 블라우스를 입었으면 바로 눈에 띌 것 정도로 다소 일부러 그런 의상을 감독이 골랐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촬영된 영상에 노트북으로 촬영한 영상에 옷을 들춰보는 모습, 손이 이렇게 들춰보는 모습이 확실히 찍혀 있어요. 그걸 카메라가 이렇게 들이대진 않지만. 그러니까 어, 웬만큼 일부러 곡해하지 않는 이상 그게 지금 도둑질의 현장인 걸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 정지 처분을 받고 격정적으로 억울할 수밖에 없는 쿤의 심정에 관객들도 일말의 공감도 하지 않을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이 이런 극단적 유무법을 갖고 있는 규칙의 그런 잔인함 때문에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규칙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일단
아니라고 부정부터 하게 되는 본능적인 그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카를라의 자신만의 올고듬은 문제의 원인을 감시하고 삭제하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다. 기대와 달리 둘만의 대화로 해결될 여지가 없어진 바람에 처음에 둘만의 대화를 하려고 하지만 그게 안 돼서 카를라는 교장실을 찾아가서 일단 도난 사건의 범인을 밝히지 않고 냅둘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애초부터 카를라의 목적은 범인의 처벌이 아니라 양심의 회복이었던 거죠. 교장실에서 노트북 녹화 영상을 확인한 쿤이 궁지에 몰려서 얼굴도 나오지 않은 영상 갖고 자기를 의심한다. 이런 반론을 내세우면서 교장하고 카를라한테 격분을 하고 빠르게 학교를 벗어나는데 그때 끝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카를라가 교문까지 쿤의 뒤를 쫓아가서 오해를 풀려고 대화를 시도했던 것도 그런 이런 양심의 회복을 위한 그런 애초에 의도가 그런 거였기 때문에 스파이를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독일 문화에 그러니까 학생 및 학부모가 학교 내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권리, 그리고 교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되게 부러울 정도로 엄청 민주적인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일 거죠. 하지만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교내 원칙의 준수를 최종 목표로 설정한 합법적 조치의 틀, 그런 내부에서 성취된 이상적인 발전이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상이 최우선인 거죠. 그걸 지키는 게. 그런 이상을 지키는 권위적인 교직 문화의 이분법적 틀 안에서는 내가 나보다 그 원칙이 준수되는 게 먼저인 거죠, 언제나. 그런 틀 안에서는 카를라의 자신만의 올고듬처럼 양심의 회복을 기다려주는 다정함이 없습니다. 다정할 수가 없죠. 그 원칙이 항상 1순위니까. 사람도 아닌 원칙이지만. 교내 전체가 철창을 연상시킬 정도로 아주 삼엄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도난 사건을 두고 벌어진 부모, 교사들의 신경전 앞에서 스스로 발언할 용기를 잃어가는 알리의 사례, 엄마 쿤의 자기 변호를 위한 침묵 앞에서 믿고 따랐던 가장 친할 수 있었다는 그런 관계에 카를라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이유도 모른 채 잃어가는 오스카의 사례도 그렇고, 도난 사건의 범인을 가리키도록 종용하는 교사들 앞에서 학생들끼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서 양심을 회복할 기회가 점차 사라져가는 교실 분위기까지. 교사들이 거의 반장, 부반장의 어떤 남녀 학생에게 비밀로 해줄 테니까 말해라. 이런 식으로 종용하는데, 그랬던 것까지 포함해서, 잘못의 개인적 책임자를 찾기 위해 다정함과는 거리가 먼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학교 내부의 원칙들을 준수할수록 정작 학생들이 머물 자리가 없어지는 역설적인 상황, 난경의 특징인데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교내의 근대화 시스템의 발전이 이런 모순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붕괴하기에 이르는 이 시점에 민주주의 이념 아래 체계화됐던 근대 학교의 일상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교사의 수업을 거부하거나 교사와 관련된 교내 언론 기사를 허위 조작하는 등 실제로 그 영화에서 이런 벌어지는 일인데 이런 교내를 장악하게 되는 이런 혼란스러운 분위기야말로 그 틀이 근데 학교의 틀이 스스로 해체되고 있는 난경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해의 서사가 곧 소통의 서사다. 어, 혼란의 틈새로 카를라의 자신만의 올고듬, 다시 말해 다정한 올고듬 서사는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 원정빈 기자의 인용처럼 앞에서 얘기했던 기사의 또 다른 일부인데 알고리즘에 맞춰 순서대로 풀어내야 하는 큐브처럼 다른 문제들도 원칙을 따를 때만 풀 수 있다는 철학과 뭐 연합뉴스 오보람 기자의 인용처럼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어야 진실이 된다는 가치관을 그런 가치관을 또 언급을 해주는데 여기서 다정한 올고든과 이런 가치관과 철학을 다정한 올고든과 접목시켜서 카를라는 주체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주체적인 해석이 오스카와의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오스카는 출근 정지 처분받은 엄마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어린 학생이죠. 근데 카를라가 교내 학생 언론 인터뷰에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청소년기에는 누구나 혼란스러운 것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데
아직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의 안내를 안 받을 수가 없는 청소년기인 거죠. 근데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기에 보호자의 엄마가 흔들린다. 이런 자식한테 미치는 영향은 세상 전부가 흔들리는 거랑 비교해도 모자라지 않은 크기일 거죠. 근데 혼란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오스카가 실천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이 자신의 세계 그 자체인 엄마의 복직을 도모하는 길이었을 텐데 이 사태의 원인이 카를라에게 있다는 소문을 알게 되니까 사이가 아주 좋았던 카를라와의 불화가 깊어지는 것까지 감안하고 카를라를 적대하는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이렇게 강하게 의지를 내보여요. 우리 엄마 지켜야 된다. 엄마를 굉장히 사랑하는 그 아들의 마음이 보이죠. 그리고 좀 공포도 느꼈을 거고. 하지만 학교 내외 어디에서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폭발해버립니다, 감정이.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무작정 이제 반 친구 톰과 막 싸우고 막 이제 막 방으로 들어가서 노트북 막 방 창문 깨고 노트북을 가져오고 이런 무작정으로 행동을 하는데 의도치 않게 그 과정에서 카를라 선생님 얼굴에 상처까지 내고 자신은 정학 처분을 당할 위기에 처해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악화되기만 하죠. 근데 이제 교사와 엄마의 갈등에 휘말려서 이렇게 혼란에 빠진 오스카를 선생으로서 옳은 길로 안내하려는 카를라가 선택한 전술이 바로 오스카와 단둘이 대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침내 되게 진부하게 그냥 단둘이 대화한다라고 쓴 것 같지만 이 순간은 마침내 학교에 중재 없이, 학교에 간섭 없이 당사자인 오스카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원래 자신의 의도가 뭐였는지 카를라가 스스로 입증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과 선생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서로 뭐가 그런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아무도 없는 교실에 둘만 남아서 긴장감이 해소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같은 학교라는 공간에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선생과 학생의 신분으로 그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카를라가 건넨 물 한 잔에 오스카가 큐브를 돌려주는 장면에서 둘 사이에 무언의 제스처가 오고 가고 이런 화해의 물꼬를 트는 느낌이 나요. 여기서 이 순간이 참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끝까지 오스카를 포기하지 않은 카를라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건 이 고대하던 순간은 근대적인 자아의식의 성장을 전제하는 수직적인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을 갖고 예쁜 아내나 잘생긴 남편을 얻어서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될 거다. 인생 무한히 창창할 거다. 노후 편안할 거다. 이런 보편적인 행복 서사, 누구나 아는 그런 행복 서사를 생산할 의무가 있는 게 교사인데, 근데 학교의 교사는 그렇죠. 너가 그럴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양성시켜주는 게, 그리고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게 근대적 자아의식을 전제로, 그 아이의 그 자아의식의 성장을 전제로, 선생이 학생에게 알려주는 그런 지식을 전달해주는 수직적인 알고리즘인데, 근데 그런 교사에게 학생이 순종하는 감시와 평가의 교육. 그러니까 너는 그 자격에 미달이다 아니다를 교사가 봐주고 학생은 당연히 이런 자아식을 근대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고 너는 어른이 돼서 사회에서 열심히만 하면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걸 전제를 하고 교사는 모든 학생이 그럴 수 있다라는 그 이념과 신념, 이데올로기를 믿고 교사는 학생한테 그래서 감시와 평가가 가능해지는 거죠. 일단은 자기 교사도 그 같은 교육을 받고 자란 교사도 그런, 그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성장해서 이런 교육을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근대적 자아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열심히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를 해서, 정상적으로 구는지 아닌지 감시를 해서, 너 그 잘했다, 아니다, 평가가 그 절대적인 그런, 그러니까 너는 잘했다, 너는 못했다는 그런 평가가 가능한 거죠. 그런 교육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서사를 근데 이제 카를라랑
오스카는 그 텅 빈 교실 안에서 서로의 서사를 상호 보완하는 탈근대 교육의 가능성을 입증해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순간인데, 그러니까 이런 수직적인 알고리즘에 따르지 않고 그 안에서 학생과 선생의 그런 신분을 벗어나 그 큐브를 전달해주는 거의 친구처럼. 그러니까 너 이런 서로 좋아하는 그런 큐브 그런 그런 관심사가 있는 그런 친구처럼 어 서로가 서로에게 다정함을 기반으로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카를라가 온갖 가진 고생을 하면서라도 끝까지 오스카를 쫓아가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오스카는가 그런 노력을 알고, 알아보고, 서로가 그 감정이 풀려나가는 그 상태. 그러면서, 우리, 그래서 카를라가 알려주려고 했던 그런 선생의 마음가짐이 살근대 교육의 가능성을 입증해낸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지금까지 사실 입증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원래 하려고 했던 의도가 뭐였는지 그 사실을 입증해내거나,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성을 자꾸 강조했던 게, 두 명 이상으로 구성된 관계에 언어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나,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득해내는 그런 사실이나 알고리즘이나 원칙이 없으면, 그 관계를 정의하는 방법이 그냥 내 힘으로 내리누르는 폭력을 쓰는 길밖에 남지 않기 때문인데요. 근데 입증하는 과정, 이런 과정이 진짜로 중요해지는 지점은 그냥 그 입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증하는 과정이 뒷받침하는 서사의 창의성, 그 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 서사가 왜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카를라와 쿤의 서사 대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를라와 쿤의 서사에 대해서 앞에 먼저 읽어봤던 거고, 그랬던 결과가 아들 오스카에게 무신경해질 정도로 근대의 완벽한 성공 신화에 기계적으로 반응했던 쿤의 서사하고 비교했을 때, 물론 그렇던 쿤이 이런 근대화 교육이 만들어내는 성공 신화가 굉장히 잔인하다는 면이 있죠. 내가 그걸 정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항상 밑바닥에 있는 그런 수직적인 서열을 만들어내니까 그런 잔인함에 있어서 손에 억울한 사소한 실수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관용의 원칙 같은 잔인함에 있어서 쿤의 억울한 심정까지 무시할 수는 없지만 혼란 속에서 그렇게 교내가 완전 술렁이는 혼란 속에서도 끝까지 막 학부모들한테 질책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때 카를라는 화장실에서 막 이렇게 호흡곤란 증세도 오는 정도로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교내는 발칵 뒤집어지고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이런 혼란 속에서도 끝까지 오스카를 쫓아가는 그런 다정함으로 오스카에게 오스 그 오직 그런 오스카를 오스카에게 신경 쓰는 그 씀씀이, 됨됨이로 오스카와의 소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카롤라의 독보적인 서사를 더 적극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서사 대결이 끝났을 때, 완성된 결말 위로 떠오른 승리의 좌. 마지막 경찰에 들어올리는 의자 위에 앉은 오스카의 그 모습은 컬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 탈근대 교육의 가능성의 미래. 앞으로 어떤 교육이 필요할 것이냐, 어떤 걸 가르쳐야 하느냐. 그때 저는 그게 오스카의 미래였다고 생각하고, 오스카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다정함, 인간과 인간 간의 그런 신뢰관계, 우리가 서로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교육이 이 서사 대결의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